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동안 부동산 공법 관련돼서 기본 이론이 좀 이제 한 바퀴를 돌았는데 들은 건 되게 많은데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이게 왜 남는 게 없냐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5과목을 다 합친 것보다도 공법의 양이 많은데 그럼 과연 그 5과목이 머릿속에 다 남아 있느냐? 안 되거든요. 공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꼭 기본 이론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 체계도 특강을 만약에 들으시는 분 중에 기본 이론을 아직 한 바퀴도 돈 적이 없다. 기본 이론 한 바퀴만 돌았으면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본 상태에서 보시면 전혀 효과가 없을 거야. 왜? 기존에 내가 여기 이 내용을 다 봤는데 얘가 여기 있었던 거야? 얘가 여기 있었던 거야? 그게 정리되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잡히는 건데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체계도만 갖고 공부하겠다? 아니요. 어른도 없습니다. 공법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기본 이론 꼭 보신 분들이 어차피 이 체계도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올려놓은 체계도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실 때 그래도 좀 한 바퀴를 좀 돌려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까봐 제가 촬영을 하는 거니까 꼭 제 부탁을 들어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기본 이론을 한 번도 못 보셨다 그럼 체계도 강의는 안 보시는 게 더 낫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뭘 할 거냐면 합격하고 싶은데 공법 몇 점만 넘기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40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60점에서 70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개사법이 옛날처럼 막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점수를 좀 올려주셔야지 안정적으로 합격하지 중개사법이 만약에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와서 공부를 막 했는데도 틀리게끔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개사법이 70이나 60이 나오더라도 공법에서 꽈락을 넘겼을 때 무조건 합격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법을 저는 최소 목표를 65점 정도에서 70점으로 목표로 저는 강의를 할 거니까 그 목표로 그대로 오시고요. 양은 최대한 제가 줄여드릴 테니까 이거 3바퀴만 도시고 난 다음에 요약집이나 뭐 이제 문제집 이런 거 풀 때 요것도 본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세부적인 건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서 실력을 올리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차근차근 체계도 한번 따라오시면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공법 두께가 막 이렇게 두꺼워요. 기본서 두께 중에 제일 두껍죠.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 항상 고민하잖아. 이 좌절하는 얼굴 보실래? 확대 줄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내가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인 루트를 싹 보고 그 와중에 잘 나오는 부분이 뭐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우리 시잘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문항수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40문제가 나와. 그럼 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산 중에 중요한 산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산이 있는 거예요. 40문제 중에 얘가 되게 중요한 산이면 여기서 8문제가 나와. 그럼 얘를 죽어라 공파야죠. 근데 여기서 파고 있으면 내가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40문항 중에 12문제가 출제되는 게 국토계획법이라 얘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되죠. 여기서 10개 정도를 맞춰주신다고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7문제예요. 건축법이 7문제인데 이 7문제 중에서 우린 6개를 목표로 갈 겁니다. 6개. 그러면 16개 되는 거죠. 16개가 꽈락이에요. 40점. 자, 40점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법이 5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5개.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개발법, 정비법은요. 앞부분의 용어정의랑 조합이랑 특징, 그리고 요건, 요것만 외워도 3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버리셔요. 제가 하라는 것만 딱 하고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3개면 6개죠. 6개에다가 여기 5개면 몇 개? 6개, 5개면 11개.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한 문제는 항상 답이 5번이었었거든요. 올해도 제 생각에는 작년 4번이었는데 올해는 저는 5번이 나오지 않을까 답이 둘 중에 하나가. 그럼 12개가 되는 거죠. 12개면 30점이에요. 그러면 40점에다가 30점 더하면 70점입니다. 저는 그 목표로 갈 건데 버려도 상관없는 걸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체계도 달달 외우세요. 3번 정도. 그 다음에 시잘부.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해도 50에서 60은 충분히 맞고요. 문제풀이 연습하고 모의고사 연습하면서 70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안전하게 2차 합격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 내용 중에서 딱 들었을 때 여기서 뭐가 나왔는지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여기서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에 가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건설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럼 요 세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도시군 계획에서 나온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사업하는 시행자라고 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근데 얘 제대로 해두면 얘는 간단하게 단어 따라가는 거고 얘도 따라가는데 그 표현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개법 할 때마다 하나씩 외우니까 나중에 가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건축법에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택법에 주택건설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총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건축 허가받아 개인적으로 우리는 개발행위를 하는 거고요. 농지법에는 사업이 있을 수가 없죠. 농지 이용을 증진하는 사업은 있어도 개발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루트가 그렇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계획법이라서 국토계획법 우리가 한 기본 이론 할 때요. 한 3주 정도 할 거예요. 3주면 4, 30, 12시간을 하는데 제가 10분 만에 끝내버리겠습니다. 10분 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일단 본 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뭐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저 초록 색깔이 전국 토지를 계획을 짜겠다. 자, 그럼 계획 파트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국토에 관련돼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계획을 짜서 이용을 해라. 그럼 이 계획이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광역, 종합, 기본 이 3글자 들어가면 방향 제시하는 거랬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서 광역, 종합, 기본 이런 말 안 들어간 것들은 다 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우리 외울 때 용계, 기도, 지입, 돌아갔네 했었죠. 그 5가지가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규제를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 그러면 어떻게 됐었죠?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육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2123 그리고 용도지구 몇 개 있었죠? 9개 있었어. 용도지구 9개잖아. 그래서 경방부칙의 복특방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5개, 계시, 수도, 입 그리고 용도지역 하나하나, 지구 하나하나, 구역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것만 드립답하고 난 다음에 어디 있었던 거야?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쓰리 지정하고 그리고 용도지역을 정했으니까 학교도 넣어야 되고 도로도 깔아야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이 있는데 그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을 했다. 그럼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하고 그 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도시 안에서 구도시를 정비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새로 도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으로 6문제를 출제하고 정비법이라고 빼서 6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리고 용계, 기도, 지가 먼저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구 단위계획구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 예정지들을 이제부터는 여기는 보존할 땅, 개발할 땅 나눈 후에 개발 예정지들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짤 테니 그 계획에 맞게끔 개발하시면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지정 대상이 많이 나오고 계획의 내용이 뭐냐, 뭐가 인센티브냐 이 셋 중에 하나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용도 정해놨고 지구 정해놨고 구역 정해놨으면 이거에 맞춰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 이제 그죠? 이용하려는 거 우리는 개발행위라고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 땅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는 거를 사적 개발행위가 이 도시, 짜져 있는 도시의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이 도시군 계획을 짜신 특광, 특특 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우린 사적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서 요행인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공적 개발이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사업 시행자라고 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서 가는데 이 실시계획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 버리셔도 돼. 안 나와 시험에. 근데 실시계획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그게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버리셔도 돼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 용도, 지구, 지역, 구역 이런 거 하세요라고 계획에서 정해지면 이 용도에 맞게끔 나는 개발을 해야 돼. 제가 주거지역 땅 갖고 있으면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겠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 묶여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려던 목적과 다르게 용도 구역의 규제가 더 세게 들어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분석하고 나중에 중개업을 한다, 토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 해석만 잘 하시면 토지를 내가 사고 팔 때 좀 위험성이 줄어들고요. 그래도 남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용하라 할 때 이 계획에 맞는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즉 도시관할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허가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허가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규제하겠다. 여기 개발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설치가 좀 가능한 것 같아. 그럼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묶어서 당신이 개발행위 했으니 돈 좀 내십시오 라고 해서 부담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정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 용도에 맞게끔 개발행위 하면 되는데 요 시험 출제 가능한 거는 여기서 공익사업 시행하는 사람은 시행자 보호 규정이 중요한 거고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보호를 위해서 매수 청구 제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세분과 기타 규정,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련된 내용까지가 여기 광역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해서 와가지고 보칙으로 끝나는 게 국토계획법이에요. 전체적인 내용 저건데 그 완중에 이제 지역은 용도 지역이 21개가 있고 한 개의 용도마다 뭐라고 해라, 건폐율은 얼마다, 용적률은 얼마다 이런 걸 다 세부적으로 해놓은 거는 하나씩 파트에서 외우면 돼. 근데 전체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 자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용계 기도지 입인데 그 중에 요 기반 시설 도로를 설치하려고 결정했어요.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한 시설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이 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 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구도시 정비하는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도시군 계획에 있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고 참고로 아까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서 어디에 사업이 있다고 그랬냐면 주택 건설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하는 사람을 시행자라고 안 하고 거기서는 사업 주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약간씩 그게 다르다. 그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도시공개 시설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시행자. 시행자가 실시하기 위한 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공사 착수하세요. 착수가 돼서 완료가 되면 준공에 대한 제대로 되는지 확인 받으십시오. 준공검사. 그리고 나서 공사 끝났다고 공고하면 끝나는 건데 이 사업 절차를 외우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하고 내용이 뭐가 다르냐. 그러고 나면 요거가 특징이네. 요것만 외우면 되겠다. 이게 보이는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순서 외우고 있으니까 공법이 짜증나고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한 게 도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개발 사업 하려면 구역을 지정해야겠죠?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하는 사람을 여기서도 똑같이 시행자라고 해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착수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요 도로를 설치하는 요 사업은 기존의 A 토지 소유자, B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사요. 공익 목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공익 사업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얘 수용 방식의 절차예요. 이게 CC계 인가받아서 하는 게. 그럼 얘 수용 방식은 얘 CC계 인가받고 착수해서 완료되면 준공검사가 똑같겠죠. 그럼 무슨 방식만 공부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환지 방식. 도시를 개발할 때 땅 소유자들한테 땅을 다 사서 싹 매입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구획 정리해서 팔아버리면 끝나는 게 도시개발인데 환지 방식은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수용을 못해요. 못하면 땅 소유자들을 내보내놨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었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환지죠.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이라는 걸 짜야 돼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짜서 요거를 인가를 받으면 인가받고 나서 공사에 뭐 해야 되죠? 착수. 완료되면 준공 검사 받고 똑같이 공사 끝났어요 라고 공고하면 되는데
여기 환지 받겠다고 나가 있던 사람을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린 환지 계획에 따른 처분이다 해서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해요. 공고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확정시켜주고 청산금, 더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 청산해서 끝내라. 그래서 소유권 청산금 확정되는 날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런 말 써요. 근데 여기는 토지를 미는 거잖아. 토지를 싹 밀어서 하는데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토지 소유자도 껴있고 지상권자도 껴있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란 말을 쓰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란 말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몇 개 있냐면 3가지 있어요. 3가지. 자, 기본 이론 공부할 때 우리가 뭐 배우셨어요? 첫 번째 못 살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업이 3가지가 나오는데 사업하는 사람을 똑같이 도시공백 사업이니까 뭐라고 해야겠네? 그죠? 시행자 같이 하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사업이 3개인데 무슨 실시계획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에서 표현을 약간 달리 하자.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으로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사업 시행계획 작성에서 인가 떨어졌어요. 근데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환지 방식은 내 땅에 있다가 나갔다가 제자리 내 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환지 계획만 잘 짜면 되는데 제자리로 보내면 되니까 면적만 줄여주면 되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문제가 헌집 내놓고 새집 받는 거거든요. 내가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받는 거야. 그럼 아파트 101호 살았으니까 나중에 입주할 때도 101호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당신들 몇 평 갈래요? 라고 분양을 신청하십시오 라는 절차가 하나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 분양 신청이라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받은 걸 가지고 환지를 A는 어디로 B는 어디로 했던 것처럼 정비법 할 때는 그 토지 건물 소유자들한테 너 몇 평 갈래? 24평? 그럼 내가 해당 분양 처분하기 위한 계획 짰게 그걸 관리처분계획이라고 그래요.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똑같이 인가받고 착수해서 완료되면 준공인가라고 그래요. 정비법은 검사란 말을 인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 끝났어. 관리처분계획에서 야 소유권 가져가라고 해서 여기는 소유권 이전고시라고 해요. 소유권 이전고시 하면 그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날 밤 땡 치면 다음날 되죠. 다음날 이때도 소유권하고 청산을 확정시키겠다. 그런데 환지 등기는 14일 안에 해주면 되지만 분양 등기는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어요. 단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는 못한다. 똑같이. 단어만 좀 바뀌었네요. 요 이제 3가지 사업이 나오고 저기 주택법 가면 주택 건설 사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해도 좋다가 언제예요? 그럼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죠? 근데 여기는 사업시행인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수용하려면 수용에 관한 일반법인 공치법에서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에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럼 사업 인정을 또 받으러 갈 필요 없으니 실시계획 인가 받은 때,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받은 때 요거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요거를 지금 현재 풀었죠. 요로 써놨잖아. 토지 세부 목록 고시라고. 이게 뭔 차이점이냐? 지금 현재 토지 세부 목록 고시가 왜 나왔냐면 요때 인가 받은 때 수용 권한 주고 바로 착수하면 되는데 요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요때 가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시계 인가보다 더 빠르게 수용 대상인지 사용 대상인지가 고시가 됐을 때 그걸 토지 세부 목록 고시라고 그래요. 요때 사업 인정 간주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다 요때여야 되는데 얘만 이때니까 시험에서는 자꾸 얘를 갖고 틀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공치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간주되는 시기다라고 돼 있는데 주택법 가면 주택법은 주택건설 사업이에요. 주택건설 사업인데 얘는 국민주택 건설 사업은 공익사업이고 우리가 일반인이 하는 거는 민간 건설 사업이잖아요. 국민주택 건설 사업은 수용 권한을 줍니다. 그 사람을 여기서는 사업 주체라고 하고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작성해서 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 사업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셔야 되냐면 승인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건설 사업 하려고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 받을 때 이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해서 공법에서 사업 인정 간주되는 날짜가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요 세 가지는 도시공객 사업이고 얘는 별도의 건설 사업이라서 구분을 따로 진 거였었어요. 단어만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맨 처음에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시작을 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건데, 기본 이론을 한 바퀴 돌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그거랑 똑같았네, 내용이 좀 달랐던 게 요게 다르구나, 그게 잡히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시험 보기 전에 이걸 했다 그때 가서 왜 이걸 인지에 알려줬냐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체계도 특가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릴 때 되면,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요, 처음에 올라가느라고 그냥 옆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막 올라가. 근데 산을 두 번째 올라가면 정상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때부터는 약간 여유가 생기면서 옆에 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갈 때 되면 이제는 그동안 못 봤던 것 중에서 새로운 것들이 막 보이면서 이 동네에 있는 이 산, 내가 5번 이상 갔던 그 산은 달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달인이 되는 거지, 한 번 딱 해놓고 그게 달인이 된다? 이건 달인이 아니죠. 생활의 달인은요, 호떡을 1000개, 10,000개 접어가지고 던지니까 된 거잖아요. 이게 공법도 달인이 되려면 여러분한테 달인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3번 보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데 3번 정도 봅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데, 건축법은 주택에 관한 것도 있지만 뭐 상가, 공장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고,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아서 공사에 착공한 다음에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취소해버리겠다. 착공한 후에 시공한 다음에 공사 끝나서 저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아까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는 건축법은 당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승인이란 말 써요. 근데 주택법은 사용검사란 말을 쓰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 했구나 정도만 아셔도 돼. 그럼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사용 승인할 수 있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다 짓고 나서 분양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만 봤을 때 30개 미만, 즉 29개까지는 건축 허가받아 짓는 겁니다. 30개 이상을 지시면 주택 건설 사업으로 봐요. 주택법으로 와서 30호 이상을 또는 30세대 이상을 대지면적 1만 이상을 조성한다면 주택법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을 사업주체로 보겠다. 건축주가 아니라 뭐예요? 사업주체로 봐서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 받으시면 5년 안에, 당신은 좀 내용이 많으니 5년 안에 착공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공하고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사용검사라고 하는데, 건축법은 건승, 주택법은 뭐예요? 죽은 시체, 주검. 어떤 분 사체라고 그러더라고. 주검. 좀 고급진 언어 써야죠. 주택법은 뭐예요? 주검. 사용검사 받고, 얘는 대규모로 2000세대를 지면서 다 지어서 분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여긴 분양권이 안 나오는 이유가 진 다음에 파는데 분양권이 어디 있어요? 건물을 파는 거잖아요. 저는 후분양이고, 주택법은 주택을 선분양하다 보니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었던,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뀌었지만 청약제도를 마련한 거고,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택을 갖고 투기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려고 투기과열기구가 나왔다. 그랬더니 안 되겠네, 이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 봤더니 전부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더라. 그럼 대출 규제도 좀 해야겠다. 거주 의무 기간도 넣어야겠다 하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내가 저걸 사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저걸 사서 되팔면 가격이 좀 나오겠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도입한 후에 그 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 못하게 하겠다. 이게 다 투기와 관련된 거죠. 주택에 관련돼서. 그게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분양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부수적으로 나왔던 그런 나쁜 어떤 행위들을 규제를 좀 하려고 만든 게 주택법이다. 그리고 농지법 가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2문제밖에 안 나온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용어 정의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 파트나
이용 파트나 보존 파트가 있으면 그 중에 소유 파트에서 나온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농지 소유 상한제랑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데 이게 요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농취증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5번 끝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또 쉬운 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용 파트에서는 누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 안 하면 너 대신 경작할 사람 대리 경작 제도 요거 아니면 임대차가 나올 거고요. 보존 파트에서는 농업진흥적이 주로 나왔는데 농지를 농지 아닌 용도로 바꿔 쓰는 거를 전용 허가라고 그래요. 그 허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저분은 농어인, 농지 요 정의 꼭 기억하시고 소유 파트에서는 경자 유전의 원칙과 예외들에 대한 거 읽어두고 상한제가 3개 남았는데 3개 정도는 암기해 두시고 가능성 제일 높은 거 농취증이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이용을 안 하면 처분 사유에 해당이 돼서 여기서 처분하는 기간을 줬는데 안 하면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가 징수하는 이행 강제금 제도랑 안 팔리면 사달라고 청구해라 매수 청구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건축법이 7문제 그리고 건축법에서 쓰던 표현들은 거의 다 주택법에서 갖다 쓰는데 특이하게 주택을 더 규제하는 제도들이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채권이라고 해서 주택 상환 사채 요거 위주로 정리하면 제 생각엔 최소한 60점 정도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이 이제 41번부터 80번인데 요 행정계획을 하기 전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볼게요. 써볼 테니까 저랑 같이 쓰면서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법은 40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잘 따라오세요. 40문제 중에서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옆에 방향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광역 종합 기본 들어가면 방향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절차가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로 돼 있어요.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 얘도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 근데 요 계획 밑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광역종합 기본이 안 들어가면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이라고 해서 구속력 있는 계획은 수립이란 말을 안 쓰고 계획을 세워서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로 간다. 일단 시험에 딱 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41번부터 나올 거예요. 41번이 용어정의 아니면 광역도시계획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 아니면 2개 같이 묶는 거. 이거 외에는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건데 그럼 대상 지역을 먼저 찾으셔야 돼.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됩니다. 자, 이 묶을 때 이게 우리가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이라서 이게 같은 도의 시군을 묶을 수도 있고 시도를 묶을 수도 있어. 그럼 시도를 묶었다는 얘기는 시도지사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 국장이 지정하거나 이게 같은 도에 있으면 이게 시군, 시시, 군군일 수 있어요. 그럼 같은 도에 있는 윗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가 광역기획권 지정해. 그럼 같은 도에 있을 수도 있고 시도에 걸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정해주면 그 안에 있는 A, B 도시장들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국장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구속력이 있냐 없냐. 자, 비구속적 계획은 구속력이 안 들어가니까 들어보고 끝내세요. 주민 의견 듣는 걸 우리는 공청회하고 공람이 있는데 들어보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공청회. 공청회 한 다음에 해당 지역 내에 공청회 할 때 사람이 다 안 오니까 그 주민들 옆에 지방의원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우리 순서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의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민 의견과 지방의 의견을 들은 후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 다 수립했으니까 보내요. 의, 협, 심. 협의하고 나서 심의한 다음에 승인하고 나서 공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립 절차하고 승인 절차 끝나는데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도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하고 나서 보내면 협의하고 뭐고체 심의. 승인하고 나서 공고 공람하면 돼. 이 순서로 가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당 지역 관할하는 자가 인구, 경제, 문화, 사회 조사하고 얘는 구속력이 들어가요. 이 땅에서 뭐해, 뭐뭐 하지마 했기 때문에 들어보면 안 되고 이 안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거를 우린 공람해서 얘는 주민 공람 이렇게 바뀌어요. 공청회가 주민 뭘로? 공람. 공법에서 공람이란 표현이 나오면 참고로 기억할 게 무조건 14일 이상 찍으세요. 그런데 공람 기간이 30일인 게 두 개 있어요. 나중에 외울 거지만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만 공람 기간 30일 이상, 그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14일 이상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람했고 지방에 의견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내면, 입안에서 보내면 입안권자가 결정 신청하면 얘도 의담 뭐야? 협심, 협의 먼저 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나서 고시하는데, 이 고시하고 나서 야 이거 효력 언제 발생해? 그러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그려주면 지형도면이 고시된 때 이때 효력 발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도시군 관리 내용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래서 용3라고 그러죠. 용도 지역 지정 변경,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용도 구역 지정 변경, 용계 기가 뭐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가 뭐죠? 도시 개발사업, 개발사업. 정이 뭐죠? 정비사업, 도시 정비사업. 마지막이 지가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자라 해서 계획.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원래는 맨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인데 이 용도구역에 들어있어서 제가 일단 안 쓸게요. 그럼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용도지역. 크게 4개 용도로 나누죠.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이 어떻게 나눠져요? 그럼 도시지역이 주, 상, 공, 녹 나누지. 주, 상, 공, 녹.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보, 생, 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세분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동으로 세분해놨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또 3개로, 상업지역은 4개로, 공업지역은 3개로, 녹지지역은 3개로. 그래서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자, 주거지역은 전일준, 일준아, 전일준. 그리고 여기는 중일유군,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졌대요. 중일유군. 그 다음에 얘도 전일준. 보생자, 얘는 보생계. 얘는 계획관리고요. 얘는 자연녹지인데 둘 다 보존이 필요한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됐던 땅이다. 이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 전용주거는 1종, 2종으로 나누고 일반 주거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서 현재 총 21개 용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저기 땅에다가 건폐율로 건물 규제, 용적률로 용량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이 용도에 맞게끔만 사용하십시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용도 지역이고,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해 놨을 때 건폐율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건폐율 용적률을 만약에 기본 이론을 하면서 못 외웠다. 이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혹시라도 내가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제 유튜브 보다 보면은 뭐 건폐율 용적률 외우는 방법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자, 건폐율부터 할게요. 5, 5, 6, 6, 5, 7, 9, 8, 8, 7, 7, 7, 7. 공업지역은 전부 다 몇이라고 그랬죠? 70. 공업은 다 70이에요, 건폐율이. 그리고 20, 20, 20.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몇이 됐죠? 40. 그리고 20. 그래서 건폐율은 55, 66, 57, 9887. 공업지역 70, 이하는 20인데 계획관리만 40.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하는데 100에서 50씩 더하는 거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지역 5글자 500.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 된댔죠. 1500, 1300, 1100, 900. 그리고 03. 공업지역은 300부터 50 더하면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100이 있어. 자연 녹지하고 여기 계획 관리는 100. 여기서 보존 녹지 말고 생산 녹지도 야 이거 좀 더 치라고 생산 녹지도 100 주겠다. 나머지는 다 80입니다. 그래서 80, 80, 80, 80. 그럼 도시지역, 외지역은 계획 관리만 40, 100이고 나머지는 다 20, 80이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 용도 지역에다가 용도 건축물의 용도도 뭐가 된다 안 된다는 건축 제한도 해놨고,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기 좀 애매할 때 별도 규정도 적용한다.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위 제한이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용도 지구인데 경방보치계, 경방보치계. 복특방구 그랬죠? 복덕방 가자고. 복특방구 9개 있습니다. 이 용도지구 9개가 있는데 지금 흰 색깔은 세분이 되는데 노란 색깔은 세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세분을 또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세분한 것처럼 경관지구는 자시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방제지구는 시방자, 시가지방제, 자연방제. 보호지구는 역중생,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지구는 자연적인 취락 형성, 집단적으로 뭐 하나. 그래서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 개발진흥지구는 관산주복특, 관산주복특. 관광휴양개발, 산업유통개발, 주거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에서 5개로 세분되는데, 나머지 복합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되는데, 조심할 게 고도지구는 예전에 최저고도 세분되다가 지금은 고도지구 중에 최저고도지구는 없애버리고 최고한도만 하겠다 해서 세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화지구하고 방제지구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방제는 재 막는 건데 방화지구는 화재만 막는 거예요. 원래는 방제지구 안에 방화지구 있었는데 방화를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제지구는 세분이 되지만 화재만 막는데 무슨 2개, 3개로 세분하겠어. 그래서 방화지구 세분 안 된다.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 여러 가지 쓸 거. 얘네는 세분이 안 된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세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을 정할 때 용도 구역부터 먼저 쓰고 할게요. 용도 구역은 5개로 세분되어 있어요. 5개.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제한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정되고 나면 계획을 짜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얘네들은 규제를 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 시험범위 상에는 뭐만 들어있냐면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저 2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용도 지역, 이걸로 안 돼서 위에다 용도 지구, 이걸로도 안 돼서 용도 구역을 마련해놨다. 그럼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주거지역이다. 그럼 주거지역에 도로 깔아야 되죠. 학교 넣어야 되고, 그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우리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 뭐라고 그랬죠?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되는데, 만약에 A시 2개 도시를 걷는 도로를 만들겠다. 이거는 광역시설이 되죠? 그럼 광역시설의 방향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주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해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면 이거는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사업이 3개 나왔었죠. 전부 다 아까 시행자라고 그랬고, 쟤네들이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그랬고, 정비 사업은 사업이 3가지라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했고,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하다 보면 요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시행자라고 했어요. 요 사업 시행자, 요 사업 시행자, 요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자라 수용 권한을 주는데, 수용에 관한 일반법인 공시법상 사업이 인정 간주되는 날짜가 아까 다 실시기 인가고시가 맞는 거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되고 땅값이 상승한댔죠. 그래서 얘는 미리 준댔어.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거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지구 단위 구역은 앞으로 개발이 예정이 된 예정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여기가 도시예요. 도시가 특광, 특특, 시군인데 그 중에 개발할 땅, 개발할 땅, 개발할 땅 이게 있으면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특정한 일부를 지정해서 여기를 지정해 놓고 3년 안에 이 계획을 짜겠다. 계획을 짜는데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은 도로는 2차선인데 건물은 20층짜리 져놨어. 그럼 사람은 엄청 많은데 뭐가 부족하죠? 기반시설. 그러면 기반시설의 용량과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를 같이 하면 난개발이 없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기건.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그리고 건축물,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이 계획을 꼭 짜고 이 배치 규모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서 짜면 이 계획에 맞춰서 당신이 개발하시면 개발할 거야? 이 개발할 때 인센티브 주겠다. 인센티브, 행위 제한 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든 도시 외 지역이든 건폐율은 최대 150%,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완화해 주고 도시 지역일 때는 개발할 때 여러 가지를 좀 더 완화해 주겠다. 높이 제한, 일조 제한 이런 것들을 더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난개발 막기 위해서 그럼 지구 단위 계획 몇 년 동안 짜라고 그랬는데 3년.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항상 3년 떠올라야 돼요. 그럼 3년 안에 계획을 안 짰을 때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다. 실효 규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구 단위 계획 파트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누가 결정할 건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하는 거고 이 계획은 누가 짜는 건데 이방권자가 짜는 거야. 이방권자는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원칙적으로 관할하는 특광. 도시 그러면 도시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 기억나죠? 네.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입안하되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는 국장이 짤 수도 있고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다. 이게 원칙적인 입안권자인데 시장, 군수는 윗사람인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는 거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면 되니까 시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도지사는 여기 들어있죠. 시도지사랑 인구가 50만 이상이 될 때는 이거 대도시라고 그래요. 대도시 시장이 직접 하겠다. 다만 국장이 입안한 경우에는 어느 분이 결정해야죠? 국장. 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결정권자가 시도대장인데 이분이 이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원칙이. 근데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 지구 단위 계획만 시장 군수가 입안을 했다.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관련 입안했을 때는 이때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한다. 여기 개정된 거라서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결정권자 끝났는데 여기는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해? 그럼 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찾는 거, 기본계획 수립권자 찾는 것만 하면 되는데 요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면 되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아웃라인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확대해서 보고 기본계획 확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확대해서 본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럼 일단 광역계획권을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했어. 그럼 같은 도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 처하면 되고 이게 시도에 걸쳐 지정이 됐으면 그 안에 있는 시도지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처하면 돼요. 근데 3년 안에 승인 청을 안 한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승인 청을 안 하면 그때는 직접 도지사가 짜고 국장이 직접 짠다. 단 시장군수가 도저히 못 짜겠다. 그럼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고 시도지사는 윗사람인 누구한테? 국장. 같이 짜달라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짜요? 그럼 당연히 누구겠죠? 국장.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야? 그러면 도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권자가 도시 관할하는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만자. 이거 영어로 only라고 그래요. only. 요 사람만. 절대 다른 사람이 못 짜요. 그런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면 되니까 본인이 확정이라고 하면 되는데
시장 운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강특특 시군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특강특특 시군인데 얘는 위반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 계획이다 보니까 국장이나 도지사도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 한다.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네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거니까 얘는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행정쟁송 대상이 안 되지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 보시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예, 있어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계획이 있을 건데 국가계획하고 하위계획이 부딪히면 상위계획이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광역도시계획 빼고 요거하고 요거 부딪히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기본계획이 바뀌었으면 관리계획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얘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중에서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볼게요. 자 여기 도시가 여기가 농림지역입니다. 여기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그럼 농림지역 여기를 도시로 개발하겠다. 그럼 도시로 개발하려면 얘는 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짜는데 요거를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는 사람을 우리는 지정권자라고 해요. 지정권자가 여기는 무슨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지하면서 개발계획을 짜면 사업하는 사람은 아까 뭐라 불렀죠?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여기는 실시계획. 아까 전에 도시공개 시설 사업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 도로 설치하는 것도 사업하는 뭐라고 부르죠? 시행자. 아까 했던 거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싹 이 땅 수용한 다음에 공사에 인가받으면 공사에 착수해서 완료되면 공사 완료됐으니 저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걸 준공검사라고 해요.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끝났어요.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얘는 이제 커팅식하고 끝나는 건데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시행자가 여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수용한다. 그러면 실시계 인가를 받고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요 위에 내용하고 똑같고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아까 무슨 계획을 짰었죠? 얘는 환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뭐 받아야 돼요? 인가. 그 다음에 공사에 착수하고 나가 있어 라고 하면 나가야죠. 나간 다음에 공사 끝났어요. 공사 완료. 그럼 제대로 졌는지 여기 준공검사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준공검사라고 합니다.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데 환지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애들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 있을 거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처분하는 걸 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환지 처분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날. 다음날 소유권 확정되고 더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 청산금 확정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A 도시라는 데서 우리 도시가 여기 도시개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도 해야죠. 그럼 주거지역에서 정비사업도 할 수 있고 상업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주거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주거지역에서도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주거지역을 3개를 썼죠. 여기 주거지역인데 정비기반시설이 딱 극히 열악한 지역 거기서 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다 쓸까? 여기서 하는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사업 여기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기반시설이 약간 열악한 편이에요. 얘는 극히 열악한 거고 얘는 열악.
그럼 여기 싹 밀어서 다시 개발해야 되니까 무슨 사업 해야겠네? 재개발 사업 해야 돼요. 재개발 사업. 여긴 얘도 주거지역인데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오래돼서 야 이거 한번 기반시설은 잘 돼 있어요. 기반시설은 여긴 양호라고 그래요. 양호한데 건물만 오래됐으니까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래요. 재건축 사업 하겠다. 여기 사업이 몇 개가 나왔네. 정비사업은 3개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고 실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환지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정비법은 이 도시에 대한 기본 방향부터 잡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나와요.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고 이 기본계획을 보고 구체적으로 정비할 정비계획을 짜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정비할 게 극히 열악해. 정비기반시설이 주거환경 개선, 약간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도 나오고 정비계획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업하는 사람을 이제부터 뭐라고 하냐면 사업하는 사람을 사업 뭐예요? 시행자. 시행자가 얘는 사업 실시계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얘는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아까 환지계획은 제자리 환지니까 제자리로 가면 되지만 야, 니네 몇 평 갈래? 라고 물어봐야 된댔죠. 그래서 이거 분양 신청 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 받고 나서 신청일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짜는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이거 뭐 떨어져야죠? 인가. 요 인가고시가 떨어졌을 때 요때부터는 시작하는 거라 시작하는 거예요. 철거 시작입니다. 요때부터는 사용 수익 못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인가 받았으니까 공사 착수해서 끝났어. 공사 완료. 제대로 졌는지 확인 떠야 되니까 여기는 준공 검사라고 안 하고 준공 인가라고 해요. 준공 인가가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끝났네. 그럼 준공 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제대로 확인됐다라고 했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해야지. 제가 이 순서를 외우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흐름이 비슷한데 단어만 바뀌었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공사 완료 공고하고 여기는 환지계획에서 그대로 처분하는 걸 환지처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그대로 처분하는 거를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해요.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이 고시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 이때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 확정된다. 그럼 이제 여기는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환지 등기 14일 안에 하는 거고 14일 안에 환지 등기하는 거고 소유권 이전 고시 나자마자 지체 없이 무슨 등기? 분양 등기하는 거예요. 분양 등기는 지체 없이 환지 등기는 14일 안에. 그래서 이 사업 절차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계획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 실시계획이라는 단어, 여기 실시계획이라는 단어 있고 끝났는데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개발사 어떻게 하겠다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과 환지계획이 나오는데 정비법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다 보니까 작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짜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을 했어. 거기서 짜는 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하고 분양 신청 받아서 설계에 관한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 얘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야. 이게 사업을 딱 봤을 때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이걸 들어가서 공부하면 이게 좀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정비기본계획 파트 하고 자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파트 하고 자고 나면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잡아두시라는 게 그래서 제가 3번 이상 돌리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용도대로 용도 지구 구역대로 내가 이용해야 되는데 A가 땅을 갖고 있었어. 근데 여기가 내가 건축 행위를 하고 싶다. 건축. 내가 이 땅을 갖고 물건을 좀 적치를 하고 싶다. 토지의 형상을 좀 바꾸고 싶다. 토지 형질 변경. 흙모래장을 채취하고 싶다. 토속 채취. 흙모래장을 채취했는데 토지 나누는 거 토지 분할. 그럼 이거를 이제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여기 도시에서 정해둔 용도대로, 용도 지구 구역대로 이 사업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개발 행위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개발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여서 앞에 여기 사적이란 말이 줄인 거예요. 사적 개발 행위를 하려면 이 개발 행위 할 때 뭘 받으셔야겠네? 허가 받으셔야지. 허가를 누구한테 받는지 보세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누가 짰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따라오셔야 돼. 이 용도대로 쓰세요. 이 용도 지구 구역대로 쓰세요. 기반시설에 지장 주지 마세요. 계획을 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방권자였던 누구예요? 특광특득 시군이란 말이야. 그럼 이 특광특득 시군한테 제가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얘는 허가권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특광특득 시군한테 물어봐야겠네. 그러면 허가권자는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그럼 특, 시장, 군수가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 이제 허가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죠. 기준에 맞으면 허가 불허가를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15일 안에 해주되 순서는 항상 의협심 순서예요.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하는데 협의 심의 기간이 만약에 있으면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증을 주면 되는데 기준에 맞더라도 야 이건 허가하면 안 돼.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허가를 할 때 내가 허가 해주긴 해줄 건데 네가 이거 이행 좀 해줄래? 조건을 걸고 허가하는 걸 조건부 허가라고 해요. 조건부 허가를 제시할 때 국가 등은 믿지만 국가 등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널 못 믿으니까 이행할지 안 할지 보증하는 돈 좀 예치해라. 이걸 이행 보증금이라고 해서 이행 보증금 예치 제도가 하나 나오고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아서 제한 대상도 아니면 허가받고 나서 공사에 착수해. 착수해서 공사 완료됐어. 똑같아요. 모든 공법은요. 공사 완료되면 제대로 했는지 준공검사 받겠지. 준공검사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납니다. 자, 이 상태인데 여기서 특광특득 시행군수가 허가를 해줄 당시에 이 땅에 다른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으면 요 인허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허가 받을 때 인허가 의제시켜요. 근데 예를 들어서 농지면 농지전용 허가 의지해주고 임야면 산지전용 허가 의지해줍니다. 관련 인허가 관련된 거 인허가 의지해주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받으면 이 의제됐던 것들 그대로 준공검사 준공인가는 받은 것으로 뭐 해야죠? 의제하겠죠. 근데 준공의 개념이 아닌 게 있어요. 이 물건 쌓는 거랑 토지 분할하는 건 준공한 게 아니죠. 물건을 쌓아놓는 거고 토지는 선을 그어서 나누는 거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 적치랑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되면 공공시설 귀속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됐고 그리고 이 개발행위 할 때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에 맞아야 되는데 요 면적 기준은 이제 따로 제가 면적만 끄집어내서 외울 거예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 숫자 따로 외울 거기 때문에 숫자 관련된 거, 권한자 관련된 거, 기간 관련된 거는 제가 별도로 그 프린트 같은 거나 뭐 체계도에 뭐 추가해서 만들어서 제가 따로 강의를 할 테니까 그건 지금 신경 쓰시면 안 돼. 숫자를 외우고 뭐 하는 거는 전체적인 개념이 나왔을 때 저기 면적은 뭐였고 여기 면적은 뭐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 제한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3년 동안 허가하지 마 해서 5가지 사유가 있는데 5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3년간 못하게 하는데 계획을 짜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건을 걸어 허가할 때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는 기굴발 차비에서 기굴발 차비 준비하세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때 너 못 믿어. 굴착할 때, 발파할 때,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할 우려가 있을 때 비탈면에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몇 프로? 20%를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겠다. 예치하고 나서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한다. 지체 없이 반환. 요게 이행보증금 사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개발행위 하려고 했는데 허가권자한테 갔더니 여기 해당 지역을 봤더니
기반 시설이 문제가 생겼어요. 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대. 여기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대요. 이 개발행위 하려는 지역을 봤더니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도 곤란하대. 곤란하면 개발행위 못하게 해야겠네. 그래서 여기는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겠다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나와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긴 한데 가능하대요. 그럼 너가 비용 좀 부담 좀 해라. 개발행위 하는 너가.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냐? 아니죠. 이미 계획은 끝났고 개발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니까 얘는 허가권자였던 어느 분이 특광, 특특, 시향, 군수가 지정하는 건데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현상이 개발을 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게 강화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심의만 거쳐서 구역 지정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시켜서 더 이상 많이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돈 내놔라 그러면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너 그 돈 어디 갖다가 쓸 거야? 의심스럽잖아. 그래서 얘는 의심 거쳐야 돼요. 얘는 심의만 거치는데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특강, 특특, 시군 시작하면 여기는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야 돼요.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 해제시켜 버리고 이 구역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A가 건축 행위를 하거나 신축 행위를 했어. 신축하고 증축을 하면 200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하면 이분한테 돈을 부과시키겠다. 근데 부과시킬 때 건물의 종류가 공동주택 짓는 사람이고 얘는 위락시설 짓는 사람이야.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냐? 기반시설 유발하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이 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유발계수라는 게 나와요. 기반시설 유발계수라는 게 나올 건데 그 유발계수는 용도가 29개마다 다 달라서 저랑 나중에 따로 또 외울 겁니다. 양 많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와 효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국토계획법 내용은 일반적으로 끝나.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절차, 정비사업 절차,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 절차, 주택법은 주택 절차.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 절차로 끝나고 농지법은 소유 파트, 이용 파트, 보전 파트가 있는데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는데 용어 정의할 때 농지의 정의, 농업인의 정의 정도 읽어두고 소유 파트에서는 경자 유전의 원칙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 제도랑 제가 이번에 생각하는 건 농취증 나올 것 같아요. 농취증. 이용 파트에서는 대리경작 제도. 이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가능성 별로 없어요. 보전 파트에 차라리 농업진흥적 보십니다. 농업진흥지역. 제가 지금 체계도 강의하는 게 이게 2022년 지금 3월달 기본이론 끝나고 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찍어놨던 그 체계도 강의하고 약간 다를 거야. 왜? 31회 때 안 나왔던 게 32회 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32회 때 나왔던 거는 이번에 안 나오고 33회 때는 또 나오고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날 강의 보시면 안 되고요. 올해 33회를 준비하시는 분은 요번 강의를 계속 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는데 모르겠으면 알 때는 무조건 그거 찍으세요. 또 근데 그 새끼가 또 5번 찍으랬다고 무조건 5번 찍으면 안 되고 일단은 아는 거 푸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5번 찍어라. 그거라도 해놓고 가면 속이 편하잖아. 이게 법률에서 건축법, 주택법은 건설 절차에서 세부적으로 권한자 관련된 거 비교하는 것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요 내용 전체를 갔을 때 부동산 공법상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이 사람 입안권자에 보면 주민은 입안권자가 없어.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는 있어야 되죠. 제안 제도가 나오는데 오른손에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계획설명서 작성해서 제안을 할 때 이 전체를 다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산기지 입덕 그랬죠. 용산기지 입덕 해서 여기서 용도 지구를 폐지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 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해 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좀 지정해서 난개발 막아주세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게 5가지인데 요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기반시설이라 얘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동의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 동의 얻으라고 그랬냐면 3분의 2. 작년에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3분의 2가 안 나왔다가 시행령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기반시설만 빼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서 제한하면 통보는 45일 안에 해주겠다.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며칠이요? 30일. 단 개나소나 입안 제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입안에 드는 결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초조사, 여기 기초조사, 여기 기초조사가 똑같냐? 아니에요. 얘는 방향조사하는 거라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할 때 여기 기초조사 정보체계라고 있어요.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요 놈이 원래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어. 계획은 없는데 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 요거는 계획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보체계를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다.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행정계획상 광역하고 기본계획 부딪히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돼. 얘가 우선하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누가 우선하겠죠? 기본계획 우선하니까 얘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보고 짜는 계획이 여기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정비 기본계획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하는데 이 정비 기본계획 짜기 전에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있어요.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방침도 5년마다 바꾸고 얘가 바뀌면 정비 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개발행위 파트 가면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데 밀집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여기 주상공이 아닌 지역에서 주상공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난개발 막지만 주상공이 아닌 지역은 성장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거 짜요. 지구 단위 계획과 유사하게 얘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주택법 가면 주택법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것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돼 있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리모델링 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 그리고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방침,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고 기초조사 짤 때 정보체계만 5년마다 한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광역부터 여기 뒤에 끝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 설명드린 건데 지금 한 게 딱 1시간 걸렸을 거예요. 대략 1시간 좀 넘게 걸렸을 건데 요거 두 번째 볼 때 1.2배속, 세 번째 볼 때 1.5배속. 나중에 기차, 전철 타고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닐 때 그냥 귀에 꽂아놓고 들으세요. 이게 익숙해지면서 잘 보일 겁니다. 제 목소리가 막 듣기 싫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거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들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판서하는 거는 이걸로 정리하고요. 이제는 체계도 보면서 얘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얘가 확대가 돼야지. 광역도시계획 확대해서 봐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확대해서 봐야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쑥 봤으면 이제부터 걸어가는 길이 어딘지를 봐야 되니까 그거 할 거니까 이번 시간에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